말도 안 돼. 유산이 어째서 내가 모르는 여자에게 간다는 거야? 이럴 순 없어. 아버지의 장례는 사흘 내내 겨울비처럼 차고 축축하게 이어졌다. 검은 상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코끝에서는 국화와 향 냄새가 뒤섞여 떠나질 않았다. 그 지독한 향기는 마치 아버지의 부재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무게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듯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텅 빈 거실에 동생 서준과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의 민낯과 마주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살아있는 온기가 아닌 차가운 유리 액자 너머의 기억일 뿐이었다. 그때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문 소리가 울렸고 아버지의 오랜 법률 대리인이었던 박 변호사가 무거운 가죽 가방을 들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조문객의 슬픔과는 다른 건조하고 사무적인 표정이었다. 박 변호사는 짧은 목례 후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나와 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슬픔도 잠시, 유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며 거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박 변호사의 나직한 목소리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초반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평생 일구신 작은 상가 건물과 당신이 살던 아파트, 그리고 약간의 예금, 모든 재산을 우리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종이를 보며 다시금 울컥했지만 옆에 앉은 서준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그런데 유언장의 마지막 문단에 이르렀을 때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우리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 찰나의 정적이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다만 내 모든 유산의 절반은 내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나의 막내딸 김소연에게 남긴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김소연? 막내딸?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나와 서준은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우리에게 여동생이 있었단 말인가. 평생을 함께 산 아버지에게 우리 형제가 까맣게 몰랐던 또 다른 자식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아버지의 사진 속 미소가 그 순간만큼은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다. 저 미소 뒤에 얼마나 깊은 비밀을 숨기고 계셨던 걸까? 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돼. 김소연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딸이라니 농담하시는 거죠, 변호사님?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혀가 굳어버린 듯 그저 낡은 유언장과 아버지의 사진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에게 숨겨둔 딸이 있었다니.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까?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위로 스쳐가던 그늘의 의미를 나는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실을 채우던 국화향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혼돈의 냄새가 내 숨통을 조여왔다. 박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김소연.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이름이 아버지의 막내딸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뇌리를 헤집었다. 옆에 선 서준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녀석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말도 안 돼. 김소연이 누굽니까? 어디서 사기꾼을 데려와 아버지 유언장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서준의 삿대질에도 박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닳고 다른 가죽 가방을 다시 열어 아주 작고 낡은 손수건 뭉치를 꺼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안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의 사진이었다. 회장님께서 평생 지갑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해 오신 따님의 사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어딘지 모를 연민이 묻어 있었다. 서준이 사진을 와락 낚아챘다. 이딴 사진 쪼가리가 증거가 됩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걸 위조하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사진 속 아기를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너무 어려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지갑 가장 깊은 곳. 그곳은 언제나 먼저 떠난 어머니의 증명사진이 있던 자리였다. 어머니 사진 옆에 혹은 그 자리에 이 아기의 사진이 평생을 함께했다는 말인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매일 아침 약수터에 다녀오시던 부지런함, 낡은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 신던 정갈함, 우리 형제에게 늘 정직을 강조하시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위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서준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듯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다. 수십 년간 김소연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송금된 내역이었다. 시작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아주 오래전부터였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 흔적은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서준은 입을 꾹 다문 채 서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닌 자신의 몫을 빼앗겼다는 적개심으로 이글거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주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지, 왜 아버지가 가끔씩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 말없이 낡은 앨범을 꺼내 보셨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거대한 비밀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각형이 아니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 귀퉁이가 비어 있었고 아버지는 평생 그 빈자리를 홀로 메우고 계셨던 것이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현관을 나서기 전 나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주소는 사진 뒷면에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떠났고 거실에는 다시 우리 형제만 남았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침묵이었다. 서준은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유언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법을 악에 받쳐묻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진을 뒤집었다. 그곳에는 세월의 흐릿해진 푸른 잉크로 낯선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준의 고함 소리가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다. 법적 효력이니 무효소송이니 하는 단어들이 파편처럼 거실 공기를 떠다녔다. 나는 그 소음을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손안의 사진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가로세로 몇 센티미터 남짓한 이 낡은 종이 조각이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아버지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줄이야. 사진 속 아기는 천진하게 웃고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이 김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자라 아버지의 유산 절반을 차지하게 될 존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서준은 돈 때문에 분노했지만 나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비밀을 알고도 침묵했을지 모를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서준이 통화를 잠시 멈추고 붉어진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어딜 가냐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사진을 들어보였다. 그의 얼굴이 경멸로 일그러졌다. 그런 사기꾼의 노름에 놀아날 셈이냐고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같이 가자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사진 뒤편 희미한 푸른 잉크로 쓰인 주소에 가 있었다. 그곳에 가야만 했다.
그곳에 가야 이 지독한 의문과 혼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실이 무엇이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우리가 몰랐던 그의 또 다른 삶의 흔적을. 나는 말없이 외투를 챙겨 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로 서준의 욕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익숙한 아파트 주차장,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자동차. 시동을 걸자 희미한 먼지 냄새와 함께 아버지가 즐겨 듣던 낡은 트로트 테이프가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버지만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는 이제 거대한 비밀로 채워져 있었다. 내비게이션에 낯선 주소를 입력했다. 화면에 표시된 경로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의 가장 낡고 후미진 곳을 향하고 있었다. 차를 몰아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는 동안 수많은 상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오갔을까? 우리에게는 다정한 가장의 얼굴을 하고 이 길의 끝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생각할수록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1시간쯤 달렸을까? 화려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잿빛 빌라와 낡은 주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담벼락에는 붉은 레커로 철거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부근이라며 안내를 종료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스산한 골목길. 여기가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의 주소란 말인가. 나는 차에서 내려 사진 뒷면의 주소와 낡은 문패를 번갈아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녹슨 철대문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문을 열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나는 마침내 내 손으로 열려하고 있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차가운 철문을 두드렸다. 차가운 철문에 손끝이 닿는 순간 나는 아버지의 체온을 느꼈다. 이상한 일이었다. 평생을 목수일로 다져진 투박하고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 그 손이 왜 이 차디찬 녹슨 문 위로 겹쳐지는 것일까? 똑, 똑, 정적을 깨는 노크 소리가 골목의 눅눅한 공기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낡은 문틈으로 끼익하고 신경질적인 마찰음이 새어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망자의 관 뚜껑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문이 열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것은 세월의 풍파에 잔뜩 쪼그라든 노파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되는 대로 틀어 올렸고 깊게 팬 주름은 그녀가 살아온 고단한 삶의 지도를 그려놓은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공허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러나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는 눈빛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당신이 혹시 김소연이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내 아버지의 숨겨진 여자입니까?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질문이 떠올랐다 가라앉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었다. 여기. 노파는 내 말을 끊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나를 응시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결국 내가 내뱉은 이름은 내겐 너무나도 낯선 김소연이었다.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노파의 공허하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놀람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묵혀둔 상처가 덧나는 순간의 고통, 바로 그런 종류의 떨림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비켜 길을 터주었다. 들어오라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나는 홀린 듯 문턱을 넘었다. 집안은 바깥보다 더 지독한 가난과 시간의 냄새로 가득했다. 손때 묻은 낡은 자개장과 색바랜 벽지, 그리고 코를 찌르는 희미한 양 냄새.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련해준 안락한 보금자리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이곳은 빛이 들지 않는 세상의 그늘진 구석이었다. 노파는 작은 찻상을 내오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그 아이 아빠가 결국 갔구먼. 담담한 한마디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지를 지칭하는 그 말이 나와 이 노파를 그리고 김소연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비극으로 묶어버렸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자개장 위 작은 액자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내가 가진 사진 속 아기가 조금 더 자란 모습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의 눈을 꼭 빼닮은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얼굴의 여자아이. 우리 소연이 예뻤지. 노파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꽃다운 나이에 지 애비보다 먼저 갔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유산을 상속받을 살아있는 여동생이 아니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존재. 아버지가 평생을 가슴에 묻고 그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던 비밀의 이름. 그렇다면 유언장은 대체 내 혼란을 읽기라도 한 듯 노파가 말을 이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소연이 잊지 않겠다고, 나 먹고 살 걱정은 안 시키겠다고 약조했었지. 참 바보같이 착한 양반이었어.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우리에겐 한없이 완벽했던 아버지. 하지만 이 그늘진 골목에서는 지켜주지 못한 딸에 대한 부채감으로 평생을 괴로워했던 한 남자였을 뿐이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들끓던 내 마음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아버지를 따라다닌 슬픔과 책임감의 무게였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해야 하는가, 아니면 동정해야 하는가. 이 참혹한 진실 앞에서 내가 알던 아버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노파의 집을 나선 후 나는 정처 없이 도시의 밤거리를 헤맸다.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채우고 있었다. 이미 세상에 없는 여동생 김소연. 그리고 평생을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살았을 아버지. 내가 알던 아버지의 견고한 세상은 이제 없다. 그저 부서진 파편들만이 내 발밑에서 위태롭게 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형제들의 날선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산 분배 문제로 또다시 다투는 모양이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역겹게 들렸다. 아버지의 슬픔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잿밥에만 눈이 먼 하이에나들. 나는 그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조용히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서재는 여전히 아버지의 채취로 가득했다. 묵직한 책 냄새와 희미한 스킨 향. 마치 아버지가 바로 어제까지도 저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계셨던 것만 같았다. 나는 홀린 듯 아버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만년필, 돋보기, 읽다 만책.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이 물건들은 내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책상에 앉아 계셨을까? 우리를 바라보며 웃으실 때 그 미소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별다른 것은 없었다. 그때 내 손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서랍 가장 안쪽 위판에 작은 틈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판자를 드러내자 그 안에서 낡고 자그마한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자물쇠는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자를 열고 닫았을지 짐작게 하는 흔적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몇 통과 작은 앨범,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앨범을 펼치자 낯선 여자아이의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갓난아기 때의 모습부터
처음 걸음마를 떼는 모습, 유치원 입학식에서 수줍게 웃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 속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함께 있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 세상 가장 행복한 아빠의 얼굴. 그리고 아이는 자라날수록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꼭 닮아가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비밀이었고 아버지의 고통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병색이 완연한 소녀가 링거를 꽂은 채 희미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 소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다음 세상에서는 꼭. 나는 더 이상 사진을 볼 수 없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평생에 걸쳐 짊어져야 했던 지독히도 외롭고 슬픈 사랑의 기록이었다. 아버지의 서재는 거대한 무덤이었다. 낡은 책들이 뿜어내는 묵직한 종이 냄새와 먼지, 쌓인 가구의 서늘한 향취는 한 남자가 평생을 묻어두었던 비밀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내 손에 들린 낡은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심장이었고 그의 찢겨진 영혼의 조각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잉크가 번진 서툰 글씨체는 내가 알던 강인하고 빈틈없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소연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았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버지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소연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던 봄날의 햇살, 서툰 솜씨로 끓인 미역국을 맛있게 먹어주던 아이의 환한 미소, 한밤중에 열이 끓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내달리던 아버지의 절박한 숨소리가 활자 위로 생생하게 피어올랐다.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은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병마와 싸우던 어린 딸의 고통,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가는 생명을 지켜봐야 하는 아비의 무력감, 그리고 신이시여,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다. 일기장을 덮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독한 슬픔과 죄책감이 채웠다. 아버지는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다. 우리가 철없이 투정을 부리고 그의 사랑을 의심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홀로 지옥을 걷고 계셨던 것이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책상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이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이 밤중에 누구란 말인가. 무시하려 했지만 벨소리는 집요하게 서재의 공기를 갈랐다. 결국 나는 신경질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김민준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빛 요양병원의 간호사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요양병원? 아버지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의아함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충격적인 이름을 입에 올렸다. 다름이 아니라 김소연 환자분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소연? 죽은 내 동생의 이름이 왜 거기서 나온단 말인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목소리는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리꽂혔다. 아니요. 환자분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김소연 환자분은 민준 씨의 동생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웠다. 동생이 아니라니 그럼 누구란 말인가?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 아니었단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순간 여자의 마지막 말이 내 귀를 꿰뚫었다. 그 아이, 민준 씨의 딸입니다.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딸입니다. 그 세 글자가 서재의 묵직한 공기 속을 유령처럼 떠다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일기장, 어머니의 슬픔, 형제들의 원망, 그 모든 것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나를 덮쳤다. 아버지는 나를 기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나의 죄를,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과거의 흔적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낡은 책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엉킨 서재는 더 이상 원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와 부정이 담긴 성소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새벽의 도로를 질주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흐릿한 궤적을 그리며 스쳐 지나갔다. 한빛 요양병원.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낯선 이름이 내 삶의 종착지처럼 느껴졌다. 병원은 차가운 도시의 끝자락, 물안개 자욱한 강가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와 새벽의 축축한 풀내음이 뒤섞인 공기를 가르며 안으로 들어섰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간호사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눈으로 나를 병실로 이끌었다. 복도를 걷는 걸음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마침내 멈춰 선 병실 문틈으로 창가에 앉아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내 딸 소연이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가녀린 어깨, 하지만 그 눈은 20살 무렵 철없이 사랑했던 그녀의 눈을 그리고 나의 눈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세월의 먼지 속에 묻어두었던 기억의 편린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소연아. 목이 메어왔다. 내 부름에 그녀의 텅 빈 것 같던 눈동자에 희미한 파문이 일었다.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나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라고 가르쳤다고 했다. 평생을 외면당한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는 나의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그 온기가 내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며 지난 세월의 모든 원망과 오해를 눈물로 씻어내렸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를, 이제 제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남은 생을 걸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잠드소서. 저의 길고 아팠던 가족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밀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